솔로몬 제도는 대부분의 주요 지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남서태평양에 흩어져 있는 900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장 가까운 대륙조차 1600km 이상 떨어져 있을 정도로 외딴 곳입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이 섬들은 방문객이 가장 적은 곳 중 하나입니다. 기록된 역사의 대부분 동안 외부 세계는 무언가가 필요할 때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토지, 노동력, 전략적 활주로 등 그들은 살펴보고 필요한 것을 가져간 다음 떠났습니다. 그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것은 솔로몬 제도가 지구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단 한 가지 특별한 것이었다. 3만 년 동안 이 섬에 살아온 사람들의 DNA 속에는 현대 인류가 지구 전체로 퍼져나간 방식에 대한 기존의 역사를 완전히 다시 쓰게 만든 유전적 신호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다는 오랫동안 그 비밀을 간직해왔습니다. DNA 분석 결과가 무엇을 밝혀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솔로몬 제도 사람들이 실제로 누구이며 얼마나 오랫동안 그곳에 거주해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멜라네시아는 국가가 아닙니다. 이 지역은 서쪽의 파푸아뉴기니에서 솔로몬 제도, 바누아투, 피지를 거쳐 그 너머의 작은 섬들에 이르기까지 넓게 펼쳐진 섬들을 아우르는 문화적, 민족적 명칭입니다. 그러한 명칭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국적보다, 언어보다, 심지어 외부 관찰자들이 수세기 동안 분류하고 감탄해온 문화적 전통보다도 더 오래된 무언가를 공유합니다. 그들이 공유하는 것은 심오한 시간, 즉 아프리카를 제외한 거의 모든 다른 인류 정착민 집단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 지역에 존재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 제도에 처음 도착한 사람들은 배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잠시 짚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3만 년 전 태평양 이 지역의 지형은 오늘날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해수면은 훨씬 낮았고 지금은 바다로 분리된 육지들은 연결되어 있거나 가까워서 사람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풍경을 통해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섬들은 섬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현재의 뉴기니와 호주를 포함하는 거대한 대륙의 동쪽 끝자락이었으며 사람들은 걸어서 그곳에 가거나 바다에 완전히 잠겨버린 좁은 틈을 통해서만 건너갔습니다.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육지 연결 통로가 사라졌습니다. 동쪽으로 걸어갔던 사람들은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변했던 것입니다. 그 초기 정착민들은 그곳에 남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 섬들은 온전히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작은 마을들, 자급자족 농업, 어업, 그리고 섬들 간의 교역이 이루어지는 세상. 중앙 권력도 없고 단일 언어도 없었다. 문화적 전통과 구어 방언은 섬마다, 때로는 같은 섬 안에서도 마을마다 달랐다. 그 지역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준 것은 정치 조직이 아니라 더 오래되고 지속적인 무언가였다. 공통된 조상, 공통된 존재, 그리고 3만 년 동안 같은 장소에 끊임없이 거주해온 역사가 축적한 무게였다. 그러다 기원전 1200년경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다. 새로운 집단이 도착한 것이다.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은 현재의 대만 지역에서 기원한 광범위한 해양 민족을 포괄하는 용어로 수세대에 걸쳐 태평양을 가로질러 세력을 확장해 왔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항해사였으며 고고학자들이 훗날 라피타톡이라고 알려진 특정한 양식의 장식 도자기를 통해 식별하게 될 독특한 물질 문화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솔로몬 제도에 도착한 특정 집단은 필리핀을 거쳐 멜라네시아로 들어왔는데 단순히 지나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정착하면서 28천 년 전부터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은 단순히 인구 대체가 아니었습니다. 혼합이었습니다. 라피타족의 도착과 오랫동안 정착해온 멜라네시아인 인구는 여러 세대에 걸쳐 혼혈되었고 그 결과 현대 솔로몬 제도 주민들의 조상이 탄생했습니다. 이러한 혼혈의 흔적은 오늘날 섬에 사는 모든 사람의 유전자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현재 인구의 생물학적 기반이며 빙하기부터 시작하여 수천 년에 걸친 접촉, 정착, 혼인을 통해 축적된 다양한 혈통의 층위입니다. 이는 인류 역사에서 드문 일이 아닙니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인구 집단은 시간이 흐르면서 수렴된 여러 조상 계통의 유전적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 제도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계통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멜라네시아인의 뿌리 깊은 유전적 특징 속에
해수면 상승 이전에 동쪽으로 걸어갔던 3만 년 전 사람들의 유전자가 숨겨져 있는데, 이는 과학자들이 예상치 못했던 것이며 지구상의 다른 어떤 인구 집단에서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지 않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고대 DNA가 마침내 연구자들에게 그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도구를 제공했을 때 그 의미는 이 섬들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 이상 현상은 누군가가 그것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기 전까지 수년 동안 데이터 속에 존재해 왔습니다. 유전학자들이 태평양 지역의 인구 다양성을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솔로몬 제도는 표준 모델과 일치하지 않는 수치를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히 약간 어긋난 정도가 아니라 설명이 필요할 정도로 진정으로 측정 가능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들이 포착한 신호는 알려진 현대 인류 집단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최초 흔적이 발견되었을 당시 과학계가 실제한다고 막 인식하기 시작했던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다. 바로 데니소바인들이었다. 이 이름은 시베리아 알타이 산맥의 데니소바 동굴에서 유래했는데 2010년 연구원들이 그곳에서 어린아이 손바닥에 들어갈 만큼 작은 손가락 뼈에서 DNA를 추출했기 때문입니다. 그 뼈는 어린 소녀의 것이었는데 그녀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의 완전한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현대 인류로 이어지는 계통에서 수십만 년 전에 분리된 네안데르탈인의 자매 집단인 독특한 고대 인류 계통에 속해 있었다. 데니소바인은 실존했던 인류였다. 그들은 살았었다. 그리고 네안데르탈인처럼 사라졌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다. DNA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데니소바인들이 화석 기록에서 사라지기 전에 그들과 이종교배를 했던 현대 인류의 유전체에 DNA가 남아 있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인구에서 데니소바인의 유전자는 매우 미약하여 1% 미만에 불과하며 현대 인류 조상의 광범위한 배경에 묻혀 거의 감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제도와 멜라네시아 전역에서는 그 유전자가 전혀 미약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데니소바인 조상의 유전자가 가장 많이 집중된 곳으로 그 수치가 너무 높아 처음 발견되었을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염기서열 분석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점점 더 정밀하게 밝혀진 고대 DNA 분석은 이것이 단순한 배경 잡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우연히 접촉한 흔적이 희미하게 남은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제도 주민들이 지닌 데니소바인의 유전적 특징은 체계적이고 상당하며 유전자 분석 결과는 단 한 번의 이종교배 사건이 아니라 아시아를 거쳐 태평양 세계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긴 여정 동안 여러 시기에 걸쳐 서로 다른 지역에서 현대 인류 조상과 다양한 데니소바인 집단 간의 여러 차례 개별적인 접촉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그 세부 사항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데니소바 동굴이 시베리아에 있기 때문에 솔로몬 제도 주민들의 조상은 시베리아를 거쳐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동남아시아를 거쳐 동쪽과 남쪽으로 이동했는데 이는 아프리카에서 기원했다는 기존의 모델이 대략적으로는 제시했지만 완전히 규명하지는 못했던 해안 이주 경로였다. 멜라네시아 인구에서 상당량의 데니소바인 DNA가 발견되는 반면 유럽이나 동아시아 인구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데니소바인들이 유라시아 대륙의 추운 내륙 지역에만 국한되어 살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시베리아 데니소바인 집단과는 지리적으로 분리된 동남아시아 또는 그 바로 동쪽에 위치한 섬들에 거주하는 또 다른 데니소바인 집단이 적어도 하나 더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지역을 지나가던 현대 인류는 그들과 마주쳤고 그들은 교배했으며 그 만남의 생물학적 기록은 3만 년의 역사 동안 그들 안에 살아남았습니다. 현재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유전자는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들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퍼져나간 표준 모델은 이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었죠. 솔로몬 제도 주민들의 DNA를 자세히 분석하여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밝혀내기 전까지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DNA에는 인류 선사시대의 한 장에 대한 생물학적 증거가 담겨 있었는데 이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화석도 도구도 예술품도 없고 태평양의 가장 외딴 곳에 보존된 유전적 신호 하나만이 있을 뿐입니다. 과학자들이 그 신호를 해독할 도구를 개발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전학 연구에서 제기된 질문은 정확히 어디에서 이종교배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받아들였던 인류 선사 시대에 대한 기존의 견해를 조용히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단서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데니소바 동굴은 북위 약 50도, 시베리아 내륙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으며 가장 가까운 열대 해안선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솔로몬 제도 주민들의 조상들은 이 동굴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이동 경로는 남쪽과 동쪽으로 뻗어 있었으며 현재는 대부분 물에 잠긴 해안선을 따라 현재의 인도, 동남아시아를 거쳐 결국 그 너머의 섬나라까지 이어졌습니다. 만약 데니소바인의 유전자 신호와 멜라네시아인의 DNA가 시베리아를 중심으로 한 인구 집단에서 유래했다면 지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거리도 맞지 않고 유전자의 뿌리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야 했습니다. 유전학적 연구 결과는 데니소바인들이 단일 지역에 거주하는 단일 인구 집단이 아니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그들은 시베리아의 추운 숲에서 남쪽으로 아시아를 거쳐 열대 지역까지 뻗어 있는 광대한 지리적 범위에 걸쳐 널리 퍼져 있었고 다양했으며 다양한 환경에 적응했습니다. 솔로몬 제도에 남아있는 DNA를 가진 인구는 시베리아 데니소바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동남아시아나 오세아니아 근처 어딘가에 살았던 별개의 남부 집단이었는데 화석 증거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인구 집단으로 여러 차례 현대 인류와 만나 교배하기도 했지만 이후 물리적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려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DNA 분석을 통해 그 흔적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과학계는 그 존재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 부재 자체가 하나의 발견이다.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섬 지역의 화석 기록은 드물고 해석하기 어렵다. 기후는 보존에 불리하고 지질학적 조건 또한 가혹하다. 시베리아 동굴에서 수만 년 동안 보존된 뼈도 습한 열대지방에서는 그렇게 쉽게 보존되지 않습니다. 이는 데니소바인이 동남아시아에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발견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로몬 제도의 유전자 연구는 그 어떤 발굴 작업도 찾아내지 못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 기원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표준적인 설명에 따르면 현대 인류는 아프리카를 떠나 중동을 거쳐 유라시아 대륙으로 퍼져나갔는데 하나는 북서쪽으로 유럽을 향하고 다른 하나는 동쪽으로 아시아를 거쳐 이동하는 크게 두 갈래의 흐름으로 나뉘었습니다. 멜라네시아인의 DNA 분석 결과는 동쪽으로 흐르는 물이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데니소바인은 이미 고대 인류가 거주하던 지역을 지나고 있었는데 이들은 서쪽에서 만난 네안데르탈인과는 유전적으로 구별되는 존재였으며 데니소바인들은 이동 경로를 따라 여러 지점에서 네안데르탈인과 이종교배를 거듭하며 각기 다른 유전적 역사를 가진 다양한 데니소바인 집단과 교류했습니다. 유럽 인구의 네안데르탈인 조상과의 비교는 이 점을 매우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유럽계 사람들의 대부분은 1%부터 2%까지 정도의 네안데르탈인 DNA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현대 인류가 유럽으로 이주하면서 발생한 이종교배의 잔재입니다. 멜라네시아인들은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데니소바인 혈통을 가지고 있다. 두 민족 간의 만남은 미미하거나 짧지 않았으며 지속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져 이후 3만 년의 인류 역사 속에서도 희석되지 않은 유전자 흔적을 남겼다. 그리고 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멜라네시아 인구의 데니소바인 혈통은 유전적으로 균일하지 않습니다. 분석 결과 하나 이상의 기원 집단에서 유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솔로몬 제도 주민들의 조상이 특정 시점에 한 집단의 데니소바인과 접촉한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수천 년에 걸쳐 여러 지역에서 서로 다른 데니소바인 집단과 마주쳤습니다. 각각의 만남은 흔적을 남겼고 그 모든 흔적들이 섬에 모여 오늘날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솔로몬 제도의 유전자가 라피타 이야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라피타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오스트로네시아족의 팽창은 인류 선사 시대의 위대한 이동 중 하나입니다. 약 4,000년 전 대만에서 시작된 숙련된 항해사 집단은 필리핀을 거쳐 인도네시아, 멜라네시아 제도를 지나 마침내 태평양의 먼 곳까지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뚜렷하게 알아볼 수 있는 물질 문화를 함께 가져왔습니다. 고고학자들이 태평양 세계 곳곳에서 발견하기 시작했고
결국 하나의 이름인 라피타로 묶이게 된 기하학적이고 정교한 독특한 양식의 장식 토기. 이 토기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이 문자가 나타나는 곳마다 확장하는 오스트로네시아어 네트워크와 연결된 사람들의 존재를 나타냈으며 서쪽의 비스마르크 제도에서 동쪽의 사모아와 통가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지역에 걸쳐 나타나 언어학, 고고학, 그리고 결국 유전학 모두가 실제로 일어났다고 동의하는 확장의 윤곽을 보여주었습니다. 솔로몬 제도는 그 확장의 경로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라피타족이 그곳을 지나갔고 토기가 발견되었으며 언어적 증거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 가정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라피타족이 도착하여 기존 거주민들과 어느 정도 섞였고 현대 인구는 그 혼합에서 대략 같은 비율로 유래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는 꽤 간단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DNA 분석 결과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초기 라피타 매장지에서 추출한 고대 DNA 분석 결과는 해당 분야 연구자들을 거의 모두 놀라게 했습니다. 라피타 토기와 함께 묻힌 사람들, 즉 토기를 만들고 태평양을 건너 가져온 사람들에게서 파푸아인이나 멜라네시아인의 혈통이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유전적으로 그들은 거의 순수한 오스트로네시아인에 가까웠으며 수만 년 전부터 멜라네시아에 거주했던 인구와의 혼혈이 거의 없이 동남아시아 섬 지역을 통해 조상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들은 혼혈 인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동하던 섬에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과 유전적으로 구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솔로몬 제도 주민들은 압도적으로 파푸아인과 관련된 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유적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라피타족의 유전적 흔적은 거의 완전히 흡수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섬들에 사는 사람들의 유전체에서 오스트로네시아 유전자는 초기 라피타인들이 지녔던 것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빙하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멜라네시아 조상 유전자는 대체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수적으로, 인구적으로 세대를 거듭하며 수천 년에 걸친 혼인을 통해 기존 인구의 유전자는 라피타족의 유전적 기여를 점차 흡수하여 결국 흔적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는 원래 모델에서 가정한 방향으로 진행된 대체 현상이 아닙니다. 라피타인들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3만 년 동안 한 곳에 모여 살았던 사람들과 마주쳤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유전적 특성이 사라진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다만 토기 제작 전통은 사라졌을 뿐입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유전자는 그들보다 더 오래되고 더 큰 무언가에 녹아들었다. 이것이 더 넓은 태평양 이야기에 갖는 의미는 폴리네시아 기원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선조 폴리네시아인 집단을 탄생시킨 혼합사건, 즉 오스트로네시아계와 파푸아계 조상이 결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이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오세아니아 인근 섬들, 특히 솔로몬 제도가 그 유전적 역사를 매우 명확하게 보존하고 있는 인구 집단에서 폴리네시아인의 조상은 추상적이고 먼 어딘가에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이 유전자는 솔로몬 제도 게놈 덕분에 과학자들이 상세하게 재구성할 수 있게 된 바로 그 생물학적 맥락 속에서 조립되었습니다. 솔로몬 제도는 더 중요한 인구 집단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통로가 아닙니다. 이곳은 태평양 선사 시대의 가장 중대한 혼혈 사건 중 하나가 실제로 발생했던 장소입니다. DNA 분석 결과는 이 결론을 조금 더 완화할 수 없게 합니다. 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순탄치 않은 역사를 겪어왔습니다. 이는 너무나 심각한 과소평가이므로 이를 인정하고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솔로몬 제도를 처음 본 유럽인은 스페인 탐험가 알바로 데 멘다냐로 1568년에 도착하여 성경 속 솔로몬 왕의 이름을 따서 섬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엄청난 부가 매장된 섬들을 발견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랬지만 그는 그것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었다. 그는 1595년에 돌아와 식민지를 건설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와 대부분의 식민지 주민들은 질병으로 사망했다. 그 후로 150년 동안 섬들은 영국과 프랑스 선원들의 손길이 닿지 않았고 1800년대에 고래잡이 배들이 물자 교역을 위해 기항하기 시작하면서 외부 세계와의 정기적인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접촉 이후에 찾아온 것은 번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형태의 그리고 의도적인 파괴였다. 1840년대부터 블랙버딩이라는 관행이 태평양 전역에 만연했다.
배들은 섬들을 오가며 호주, 하와이, 피지, 심지어는 남아메리카까지 이르는 농장에서 일할 노동자들을 모집했다. 모집이 실패할 때 실제로 자주 실패했는데 배들은 납치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끌려갔고 붙잡힌 사람들은 농장으로 이송되어 잔혹한 노동 환경, 부족한 식량, 그리고 일상적인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은 명목상 유급 노동자로 분류되었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전혀 임금을 받지 못했고 받은 금액은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적었습니다. 검은사의 사냥은 20세기 초까지 계속되었으며 이로 인한 개체군 교란은 심각하고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솔로몬 제도는 1893년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으며 최소한의 투자와 상당한 무관심 속에 통치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41년 12월 태평양 전쟁이 발발했고 이 섬들은 순식간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쟁의 현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일본은 과달카날 열도를 점령했습니다. 미 해병대는 1942년 8월 과달카날에 상륙하여 6개월간 엄청난 격전 끝에 섬을 탈환하기 위한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 작전으로 일본군 2만 명과 미군 수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과달카날과 플로리다 제도 사이 해역에는 수많은 침몰선이 쌓여 있어 철의 바닥 해협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3만 년 동안 이 땅의 주인이었던 솔로몬 제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점령하고 있던 전략적 요충지를 놓고 벌어지는 외세들의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완전히 수동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전역 기간 동안 솔로몬 제도 주민들은 해안 감시병으로 복무하며 상당한 개인적 위험을 무릅쓰고 연합군에게 첩보를 제공했습니다. 그중 제이콥 부자라는 한 남성은 일본군에게 포로로 잡혀 고문을 당하고 총검에 찔렸지만 탈출하여 미군 진영으로 돌아와 임박한 공격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미국으로부터 은성훈장을, 영국으로부터 기사자기를 받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의 공헌은 전쟁의 공식 기록을 쓴 역사가들에 의해 축소되거나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1978년 독립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안정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과달카날 섬은 단명하는 정부들의 연속, 과달카날과 인접한 말라이타 섬의 공동체 간 민족 갈등, 5년간 지속되어 200명 이상의 목숨을 아사간 내전 현지에서는 긴장으로 알려짐을 겪었으며 인구의 75% 이상이 여전히 자급자족 농업이나 어업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뿌리 깊은 빈곤과의 끊임없는 싸움을 이어왔습니다. 이 역사가 DNA에 대한 논의에 포함되는 이유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태평양 지역에서 유전적으로 가장 중요한 조상을 가진 사람들, 즉 지구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인류 선사 시대에 대한 해답을 유전자에 담고 있는 사람들은 지난 4세기 동안 노예로 전락하고 식민지화되고 폭격을 당하고 소외당해 왔습니다. 이 과학적 발견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지식은 거의 복원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사람들은 거의 모든 기준으로 볼 때 여전히 지구상에서 자원이 가장 부족하고 목소리가 가장 작은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솔로몬 제도의 유전자 연구가 다시 쓴 내용은 인류 선사시대의 각주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이미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던 여러 장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를 거쳐 인류가 확산된 경로는 멜라네시아인의 DNA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대략적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현대 인류는 아프리카를 떠나 중동을 거쳐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질러 동서로 퍼져나갔습니다. 그중 일부는 동남아시아를 거쳐 동쪽으로 계속 이동하여 결국 태평양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틀 자체는 틀리지 않았지만 동쪽 경로를 따라 실제로 일어났던 상황을 포착하기에는 해상도가 너무 낮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제도의 게놈은 그 해상도를 크게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주는 빈 공간을 통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에 걸쳐 여러 차례의 개별적인 사건을 통해 현대 인류와 공존하고 교배했던 고대 인류 집단이 거주했던 지역을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확산 지도에는 그러한 요소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DNA 분석에는 그것이 필수적입니다. 염기서열 분석 기술이 발전하고 더 많은 유전체가 분석됨에 따라 데니소바인의 이종교배 횟수와 위치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밝혀진 것은 특정 시점과 장소에서 단 한 번의 조상 간 만남이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동부 이주 경로를 따라 여러 위치에 있는 유전적으로 구별되는 데니소바인 집단과의 일련의 접촉을 나타내며 각 접촉은 멜라네시아인의 유전체에 추적 가능한 고유한 기여를 남겼습니다. 솔로몬 제도는 단지 잃어버린 한 장에 대한 증거만을 보존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증거를 보존했습니다. 라피타 확장의 유전적 기반과 폴리네시아 조상의 기원은 모두 상당히 수정되었습니다. 초기 라피타인들은 표준 모델에서 가정했던 것처럼 혼합 인구가 아니었습니다. 오스트로네시아계 이주민과 오랫동안 정착해온 멜라네시아계 인구가 오세아니아 인근에 도착한 후 여러 세대에 걸쳐 가까이 살면서 어느 한쪽 조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인종적 혼합이 일어났습니다. 이 혼합된 인종이 바로 외딴 폴리네시아 지역 정착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솔로몬 제도의 게놈은 그 건국 사건이 일어났던 생물학적 맥락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이러한 수정사항들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몸 안에 존재합니다. 오늘날 솔로몬 제도의 70만 명 주민들은 지구상의 어떤 인구 집단도 같은 형태로 보유하지 못한 생물학적 기록을 DNA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데니소바인의 유전자가 있고 멜라네시아인의 뿌리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라피타족과의 혼혈 흔적도 존재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외지고 험난한 환경 중 하나에서 3만 년 동안 인간이 끊임없이 존재해왔다는 사실은 돌이나 토기가 아닌 살아있는 인구의 유전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전자는 그 사람들이 온갖 고난을 견뎌내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과학계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지정학적 입지는 이러한 현실과 불편하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솔로몬 제도는 호주의 전략적 이익과 확장하는 중국의 영향력 사이에 끼어 있으며 솔로몬 제도 정부는 2022년 베이징과 안보 협정을 체결하여 전통적인 서방 파트너들을 상당히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나라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경제를 가진 나라 중 하나입니다. 사회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상당 지역에서는 깨끗한 물을 구할 수조차 없습니다. 섬들은 지진, 쓰나미, 사이클론과 같은 자연재해에 빈번하게 노출되어 있는데 이는 자원이 풍부한 국가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과학계가 조용히 주장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솔로몬 제도는 주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태평양 지정학의 장부에서 사소한 항목이나 더 시급한 문제가 있을 때나 다룰 만한 인도주의적 부차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곳은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인류 유전자 기록 보관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일어난 이야기의 잔재가 아닙니다. 그들 자체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이제야, 그것도 너무 늦게, 그리고 이미 상당한 빚을 진 후에야 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 제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외지고 아름답지만 세계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곳입니다. 세계는 솔로몬 제도를 진정으로 보지도 않고 끊임없이 탐낼 이유만 찾아왔습니다. 광활한 바다 한가운데 900개의 섬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 거리가 너무 멀어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풍경이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3만 년 전 바닷물이 솟아올라 그들이 걸어다니던 땅이 섬이 되기 전에 이곳에 도착했다. 그들은 과학계가 존재조차 거의 알지 못했던 고대 인류와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오스트로네시아 정착민들을 흡수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후 동태평양 전체를 채우게 될 조상의 집단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들은 식민지화, 노예제도, 그리고 자신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해안에서 벌인 세계대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그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무언가를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바다는 그 비밀을 지켰고 DNA는 그것을 보존했으며 사람들은 결코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